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재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이 시각 시황입니다. 2660선까지 올랐던 우리 시장 오늘은 숨고르기에 들어갑니다. 지난 7거래일 연속 오름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영향인데요. 현재 코스피 0.7% 하락하고 있습니다. 2652선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도 하락 전환되면서 0.57% 약세입니다. 현재 773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상을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 오늘 현 선물에서 모두 팔고 있는데요. 1,734억 원, 현물 시장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지금 6거래일 만에 팔자 포지션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1,490억 원 매도 우위, 33거래일 순매수하던 연기금도 오늘은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3,076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분위기는 대동소이합니다. 외국인이 1,355억 원의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기관 역시도 473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반면 개인만 홀로 1,920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거래가 체크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0.51% 하락하면서 58,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3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예정인데 장중에 공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체크하시고요. SK하이닉스도 1% 약세 보여줍니다. 21만 6천 원. 이런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은 1.78% 상승합니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LG에너지솔루션 미국 공장에 배터리를 주문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2거래일 연속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는 37만 3천 원입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64% 약세고 현대차까지도 1%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삼성전자 우선주 0.51% 하락하는 가운데 셀트리온도 0.1% 약세 보여줍니다. 현재 거래가 18만 300원입니다. 기아 역시 1% 약세 보여줍니다. 93,900원에 거래되고 있고 네이버도 1.35% 하락합니다. 21만 9천 원. 이런 가운데 KB금융만 0.36% 올라갑니다. 현재 거래가 82,5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체크하시죠. 오늘도 알테오젠 0.9% 추가적인 조정을 받습니다. 38만 3,500원이고 2차전지 대표주가 강한 모습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2% 강세로 13만 7,900원, HLB 2% 약세 보여주는 가운데 에코프로도 올라갑니다. 0.47% 상승하며 6만 4,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2.8% 하락하며 현재 거래가 39만 8,5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입니다. 전 종목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이 1.7% 하락하며 17만 7,900원, 리가켄바이오가 0.7% 약세, 클래시스 보합이고요. 휴젤이 0.53% 하락합니다. 거래가는 28만 3천 원. 리노공업도 2%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22만 5,500원입니다. 오늘 특징적인 부분들 체크하시죠. 오늘은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강세 기록 중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르면 5월 한한령을 풀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중국 국무원 판공청이 상무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마련한 2025년 외국인 투자 안정 행동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외국인 투자가 대외 개방 수준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고 신품질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또 중국식 현대화를 실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명시하면서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에 음원, 음반 관련주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YG플러스가 19% 가까운 상승세 시현하면서 현재 거래가 4,985원이고요. NHN벅스 7.5% 강세로 3,0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CJ E&M도 10% 넘게 올라갑니다. 현재 거래가 62,300원입니다. 화장품 쪽도 좋습니다. 글로본이 11%가량 올라갑니다. 현재 거래가 1,140원. 한국 화장품 제조가 9%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49,700원이고요. 청담 글로벌까지 8% 넘는 강세입니다. 6,0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상황 체크하겠습니다. 환율 1,440원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1,441원에 개장했고 9시 55분 기준으로 1,44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 다시 보겠습니다. 환율 조금 더 떨어지면서 1,439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지수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양 지수 모두 0.6%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7% 하락하며 2,653포인트, 코스닥도 0.6% 약세로 773포인트입니다. 시장 힘이 다소 빠진 모습이죠. ADR 지표상 과매수권에 진입해 있는 상황으로 쉬어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어제는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오늘은 엔터, 음원, 영화, 화장품 등의 중국 관련 업종들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요. 이 부분 지수를 얼마나 지지해 줄지, 하락폭 얼마나 키울지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이정환 한양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관세 폭탄이 하나 둘씩 구체화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가 많이 수출하는 품목들로 사정권이 좁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식시장은 이 관세 폭탄에 대해서 이제는 좀 둔감하다고 할까요? 여기에 대한 이유를 따져보면 관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관세가 협상용 카드다 이런 인식이 좀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대중 관세하고 나머지 관세를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종국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국경 간 문제도 있고 무역 적자 문제도 있는데 그 핵심에는 기술 패권 경쟁을 하는 중국 관세가 있고 중국은 실제로 관세를 붙여버렸거든요. 중국만 유일하게 관세를 붙인 나라이기 때문에 이 기조는 아마 좀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나라들에 대해서는 이게 협상용 카드가 아닌가라는 의견들도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관세를 올린다는 것들, 그러니까 보편 관세도 있지만 흔히 말해서 이제 상호적으로 관세를 올린다는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세분화된 관세 정책을 통해서 어떤 것은 주고 어떤 것은 받으면서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어떠한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뭐 자동차나 반도체 뭐 25% 부과한다라고 의견은 나오고 있고 자동차 관세는 올해 말에 가면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논의는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걸 부과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많다. 이게 협상용 카드지. 그 중국을 목적으로 한 거면은 실제로 많이 올릴 가능성이 높은데 중국이 아닌 나라들에 대해서는 이걸 실제로 올릴 것이냐. 협상용 카드로 쓰지 않을까. 그러니까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협상용 카드로 쓰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협상용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관세율이나 이런 숫자를 제시하는 거 보면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인 게 뭐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까지 25%를 최저선으로 해서 이 이상도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자동차나 반도체 다 우리 주력 수출 품목들이고 만약에 이게 정말로 협상이 잘 안 돼서 현실화되면 이건 정말 타격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특히나 이제 자동차 분야 같은 경우는 타격이 직접적으로 익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반도체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대만이라든지 우회 수출 부분이 많아서 어떻게 미국으로 직접 가는 부분이 그렇게 크진 않는데 자동차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뭐 최대 자동차 수출국이 미국이다 보니까 바로 이제 타격이 입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25% 관세란 것은 가격이 25% 오른다는 이야기거든요. 가격이 25% 오른다는 이야기는 뭐 5천만 원 하던 것들이 6천만 원, 6천만 원 이상, 거의 7천만 원 가까이 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차원에서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품목들이 결국은 미국이 무역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 쪽들이거든요.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이 무역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 쪽들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지나친 무역 적자를 좀 말씀이 이상하긴 한데 교정을 하고자 하고 있는 이런 양상들인 것 같고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투자 유치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관세 폭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도 뭐 사실 염두에는 둬야 된다. 이게 협상 카드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미국이 해주는 게 없다라고 하면은 진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이런 양상인 것 같기는 하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적자 보고 흑자 보는 게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건데 이걸 관세라는 인위적인 무기를 가지고 억지로 조정하려고 한다. 부작용도 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자동차를 예를 들면 다 협상 기간을 두었거든요. 유예 기간을 두었지만 이거 사실상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면 관세 안 입을 거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들어와라. 이런 얘기인데 지금 우리 자동차 기업들 같은 현대차, 기아 다 미국에 공장을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 내의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 이 얘기인 거겠죠. 결국 말이죠. 말씀 주신 거 정확하게 마찬가지로 결국 미국 내 생산량을 늘려라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 지금 사실 현기차는 알라바마에 하나가 있고 조지아에 하나가 있고 조지아에 하나 더 세우는 이런 양상들이거든요. 그 이제 공장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이 늘어난 공장이 추가적으로 생산량을 더 배분해라라는 그런 메시지로 아마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급망을 자동차 공급망을 한꺼번에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미 지어진 공장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물동량, 공급량 같은 것들을 늘려라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근데 사실은 멕시코에서도 현기차가 많이 생산돼도 또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멕시코 부분에 좀 생산량을 줄이고 이 물량 같은 것들을 이쪽 조지아라든지 알라바마 이쪽에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공장 자체를 한꺼번에 늘리는 건 어렵다. 그리고 근데 이제 멕시코 같은 흔히 말하는 경계를 가진 국가들이 관세를 부여받게 되면은 이쪽의 생산량들을 미국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20만 대 가량 정도가 생산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HMGMA가 새로 생기는 그런 공장이거든요. 새로 생기는 공장이기 때문에 이쪽에 특히 생산량을 많이 배분하면서 현대차 그룹에 대해 어떤 생산량을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결국은 공장을 한꺼번에 짓는 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량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고 특히나 멕시코 역시 이제 관세의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멕시코에 생산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미국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이 결국 미국 내의 물가를 자극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한켠에선 커지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 안에 달걀값이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달걀하면 사실 모든 사람들이 먹는 대표적인 보편적인 먹거리인데 이 달걀값이 이렇게 많이 오르게 되면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받는 것 아닌가. 실제 최근 뭐 CPI 같은 경우도 올랐지 않습니까?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3%대로 올랐는데 CPI가? 그 작년 12월에 이제 연준의 의견은 올해 금리를 2번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페드와치 상황 보면은 올해 연말에 가서 한 번쯤 내리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네. 그만큼 물가 상승 압력이 심하고 특히나 서비스업이라든지 식료품 물가 상승들이 눈에 띄거든요. 그게 사실 지금 그 계란 한 알당 1달러라고 이야기 1,400원, 뭐 1,500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너무 물건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 물론 이제 달걀값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조류 인플레이언자가 퍼지면서 그리고 미국은 친환경 생산 같은 것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엄격하기 때문에 규제가 좀 받은 경향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달걀값이 급등하고 특히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물가가 안 내려가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아무래도 금리를 내리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예상은 2번이었는데 그거 역시 좀 달성하기 어려운 것들이 아니냐. 그리고 어제 연준 의사록들이 나왔는데 너무 이게 평범하게 그냥 데이터 보고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물가가 안 떨어지면은 금리를 내릴 확률들은 점차 좀 희박해지는 네. 그런 경향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아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 또 국제 정세 중에서 또 주요 화두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종전 협상이란 말이죠. 미국과 러시아가 장관급 회담을 통해서 종전의 속도를 내고 있어요. 전쟁이 끝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난다. 이거는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단 드는 생각은 유가가 좀 떨어지겠다. 이 생각은 든단 말이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가장 척도로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은 EU 지역의 주가인데 EU 지역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그만큼 전쟁의 종결에 대한 기대감들이 형성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EU 쪽에 좋아하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에너지 자원, 천연가스 자원을 다시 러시아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채널이 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이 되면은 흔히 말하는 수입 규제를 수출 규제를 했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가진 어마어마한 천연 자원, 천연가스라든지 석유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했는데 그 분야를 이제 털 수가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EU 지역의 어떤 주가들이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아마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석유라든지 천연가스 관련 주식들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특히나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것 역시 이런 탄소 에너지를 많이 쓰자 하기 때문에 그 기조와도 잘 맞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건설주 같은 것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재건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건설주라든지 뭐 재건 관련 주식들은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건 특수가 생기게 되면은 그거 관련한 또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그 에너지 자원을 러시아가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 자원의 활용에 대해서 전쟁이 끝나게 된다면 기존의 규제 같은 것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네. EU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에너지 자원의 활용폭이 훨씬 높아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가 안정이라든지 천연가스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바기도 하고요. 화석연료 가격을 낮추면서 어떻게 보면은 물가 상승 압력을 줄이겠다가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아젠다 중 하나인데 이런 것들 추구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돼가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환율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원달러 환율은 1,430원대까지 일단 오늘 내려왔어요. 한 달 전과 비교해서 거의 40-50원 정도가 내려왔단 말이죠. 이게 강달러가 좀 일단 수그러들면서 우리 원화 가치가 좀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어느 수준까지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것이냐. 1,400원 초반, 1,300원 후반대까지 여러 경제 펀더멘탈을 생각하면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참 예측하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이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관련한 이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면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것들이 조금 낮아지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관세 리스크라든지 미중 관계가 아직까지는 조금 사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뭘 더 요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떤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크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빨리 내려가긴 또 어려운 상황들인 것도 맞다라고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욱이 올해 이제 경제 성장 전망치들이 우리나라의 경우 계속 하향되고 있거든요. 1.6%대까지 거의 하향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는데 이렇게 빠르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 상황에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말은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펀더멘탈에 대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그렇게 쉽게 내려갈 수는 없다라고 아마 이해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것이 아무래도 약한 달러이기 때문에 약한 달러를 통해서 미국의 수출 경쟁력 같은 것들을 강화하고 해외 물건들의 수입 가격 경쟁력을 좀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만들려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따라 좀 영향을 받긴 받겠지만 앵커님 지적하신 대로 펀더멘탈의 차이, 경제 성장률 자체가 미국이 앞으로도 한국보다는 계속 좋을 것 같다라는 이 중요한 펀더멘탈의 차이. 그다음에 금리도 올해 자꾸 이제 인하 폭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차 조금 희미해져 가는 이런 상황들이 겹치면서 원달러 환율이 쉽게 막 그렇게 급격하게 빠지기는 또 어려운 것들이 아니야. 1,300원대 후반 정도 가면은 많이 내려간 것이 아니냐. 뭐 한 해 뭐 7, 80원 정도 움직임들은 있거든요. 7, 80원 정도 하락하는 케이스는 있는데 그보다 더 내려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유지하면서 왜 유지했냐? 이창용 한은 총재가 이야기한 건 환율 변수였잖아요. 환율이 그때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1,430원대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할 환경이 만들어진 건가? 그러면 다음 주 열리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건가? 여기에 대한 질문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지금 뭐 외국계 보고서라든지 다 보면은 2월 달부터는 금리 인하를 들어갈 것이다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아까 환율 문제에 대해서 조금 예전보다는 좀 낮은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관세 불확실성이 생각보다는 이게 자꾸 이게 비즈니스적인 관계로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를 무조건 올리겠다라고 하는 아젠다 차원에서 갔으면 우리나라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뭔가 협상용 카드로 자꾸 쓰이면서 조금은 낮은 상황, 관세 리스크 역시 조금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수 문제라든지 부동산 어떤 하락에 대한 부동산 가격 하락, 부동산 건설 경기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번에는 내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나아가기 시작하면 올해 2.25%까지 하반기쯤 가면은 2.25%까지 내리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결국은 작년에 통화시장 보고서에서 올해 금리를 많이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만 1월에는 아무래도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라든지 우리나라 정치의 불확실성, 그다음에 뭐 미국 정치, 관세 같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런 것들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경제 상황 자체가 성장률이 계속
계속 악화될 정도로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안 좋아 있는 상황에서는 네. 결국 금리를 내릴 수밖에 내려야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시장에서는 뭐 대출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금리가 내려갈 것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고 여러 보고서들 역시 2월 달부터는 금리 내릴 것이다라고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주식시장이 연초에 괜찮은 흐름을 보이면서 어느덧 코스피는 2,700포인트가 사정권 안에 들어왔고 기대가 무럭무럭 자라서 그런지 연말에 3,000포인트도 가능하다. 자, 장밋빛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3,000포인트를 목표점으로 놓고 봤었을 때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야 되냐? 뭐 대내외 환경 다 있을 것 같아요. 환율도 여기 걸릴 것 같고 미국의 통화 정책도 다 변수가 될 것 같고 주요하게 보시는 요인들 뭐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준금리가 중요할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미국이요, 우리나라요? 둘 다 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더요? 미국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게 왜냐하면 네. 이제 결국은 환율을 결정하는 것이 네. 미국의 기준금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사실 미국은 점차 환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기준금리 내릴 확률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내린 시점 역시 자꾸 밀리고 있거든. 내린 시점 역시 이제 연말에나 내리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기준금리가 높으면은 환율이 좀 높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환율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나라 금리 낮추기가 좀 어려운 상황들이 돼. 그러니까 사실 국내 경기만 봐서는 금리를 빨리 낮추면서 네. 건설 경기라든지 내수 시장을 살리는 게 당연히 바람직한데 아무래도 외환 시장이 큰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미국 기준금리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좀 떨어지면은 당연히 코스피 지수 같은 것들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상당 부분 계속 좀 떨어뜨릴 것 같거든요. 결국은 경기가 생각보다는 우리나라 중립금리가 한 2% 정도인데 2% 아래로 기준금리를 계속 낮추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경기가 약간 불황이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경기를 좀 반등시키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아마 펼쳐질 거기 때문에 특히나 부동산 PF 같은 것들을 해결하려 그러면 금리가 낮아져야 좀 용이한 상황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통화신용 정책 자체는 팽창적 정책이 될 것이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어떤 요인을 미국의 외환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조금 지켜봐야 될 이런 상황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종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갈수록 지방 미분양 주택이 쌓여가면서 위기감이 커지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 이겁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겠다라는 거죠. 이 업계에서는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에는 부족하다라면서 실망감을
표출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도 서울, 강남 등에서는 신고가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지방에는 남의 나라 이야기이다. 전혀 180도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 건설업계에서는 4월 위기설이 터질 것이다, 현실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건설업이 위기에 빠질 경우 자칫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도 위기로 번질 수 있겠죠. 이번 대책 효과 어느 정도 될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준환 교수 나오셨고요.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영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BG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BG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일단 LH가 지방 악성 미분양이죠.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게 골자인데 미분양이 얼마나 심한가에 대한 부분 먼저 좀 짚어볼게요. 미분양이 적체돼서 쌓여가고 있고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수준이 정말 어느 정도냐, 위험 수위까지 올라갔냐, 역대급이냐,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지금 역대급이에요? 미분양 주택 쌓이는 게. 일단 미분양은 두 종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미분양이 있고요. 준공후 미분양, 우리가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데 이제 악성 미분양이 있는데 전체 미분양은 7만 가구 정도 됩니다. 7만 가구 살짝 넘는 수준인데 이게 12월 기준이고요. 작년 11월이 6만 5천이었는데 이제 7만 5로 다시 좀 늘어나는 상황인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준공후 미분양, 우리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데 다 짓고 나서도 보통 미분양이 발생하게 되면 뭐 골드바도 주고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하는데 다 짓고 나서도 빈집으로 남아 있는 악성 미분양이 2만 호가 넘고요. 지방이 17,000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 수위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 문제는 증가하는 추이인데 이게 1년 전보다 1년 만에 2배가 늘어났거든요. 네. 준공후 미분양이 2배가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게 통계에 잡혔잖아요. 통계에 잡히지 않은 미분양도 또 많이 있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미분양이 뭐예요?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신고가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미분양이 생기는 거를 신고하지 않고 안고 있는 물량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준공을 다 했는데도? 네. 준공한 거는 나오죠. 근데 준공한 거 중에서도 건설회사 시행사나 시공사가 이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게 미분양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이게 몇 개가 이게 오픈돼서 문제가 안 되는 곳들도 있겠으나 규모가 작은 곳들은 이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을 거다. 7만 호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게 이제 중론입니다. 네. 그럼 신고를 의도적으로 안 한다면 통계에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건데 신고를 의무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지방 미분양이 심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김준환 교수님, 이게 이제 점차 이 수도권 쪽으로 올라오고 있다. 미분양 문제가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어요. 현실입니까? 예, 뭐 제가 이제 항상 기회가 되면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지금은 이제 뭐 서울 수도권이다. 그러면 이제 같이 묶어서 이제 보는 경향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됐죠. 같은 경기 지역이라도 정말 가격 차이도 몇 배가 나고 어떤 거래량, 미분양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이제는 서울도 마찬가지로 강남, 용산, 그다음에 기타 서울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양극화가 이제 심해지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최근에 보면은 경기도도 서울에서 이제 어떤 서울이나 뭐 이렇게 광명에서 과천으로 해서 하남까지 이 벨트 네. 여기는 굉장히 좋지만 뭐 그 한강 이북에 무슨 위에 있는 의정부나 이런 그다음에 또 아래쪽으로 보면은 뭐 오산 넘어 평택 이쪽은 굉장히 또 분위기가 확 다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아까 우리 김 장님 말씀하셨지만 뭐 수도권의 미분양이 늘어나는 게 보면은 평택이 보면 아마 미분양 1위가 된 것 같아요. 굉장히 과대하게 좀 물량이 공급됐는데 실제로는 수요가 거기 미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봤을 때는 서울도 강남 3구, 용산구와 기타 서울 그다음 기타 서울 중에서도 그다음에 비교적 이제 위치가 좋은 그런 서울과 그다음 기타 서울 이렇게 해서 대개 한 세 가지 추세로 나눠질 것 같고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도 이제 그 강남 라인에 가까운 경기도 남부 지역과
경기 북부, 그다음에 그 이남 지역 이렇게 해서 크게 한 세 지역 정도로 이제 이렇게 좀 그 추이가 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고요. 이러한 추세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지금보다 나아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뭐 서울이라고 무조건 집값이 다 오른다. 뭐 경기 이남이라고 다 오른다. 이렇게 보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그 이은영 연구원님 지방 미분양 심각한 곳 우리가 지방을 꼽자면 뭐 대구라든지 전남 이런 지역들 그러니까 인구가 없고 예를 들어서 뭐 산업 기반도 없어서 수요 자체가 없는 곳들을 중심으로 좀 많았었는데 아까 인천 평택 같은 경우도 인구도 많고 특히 평택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그 반도체 라인이 들어서면서 갑자기 좀 커진 인구 유입이 많은 도시인데 이런 지역마저도 미분양 문제가 심각해진다면 이제 미분양의 전국화 제가 좀 앞선 걸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까지도 저희가 걱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일리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미분양의 전국화라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에서 진행형이다. 네, 맞습니다. 서울 같은 데서는 미분양 문제가 별로 없고 그리고 서울의 아주 인접한 수도권에서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으로부터 거리가 떨어진 곳들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이게 단순하게 뭐 거리나 지방이라 안 된다고는 볼 수가 없고 네. 또 특정 지역마다 그 지역 나름의 사정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언급하신 평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뭐 과거 영화에서 있었죠. 뭐 아주 옛날 영화 중에 로보캅 같은 영화를 보게 되면 네. 디트로이트라는 도시가 배경이었고 그 도시는 전통적으로 자동차 같은 제조업이 중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도시가 융성하다가 그러한 제조업이 쇠퇴를 하게 되면 도시가 같이 쇠락을 하게 되는데 지금 평택 같은 경우가 일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에서 생산 설비나 기타 관련된 시설들을 증설하고 있을 때는 그러한 규모에 대해서 향후 미래 수요를 예상하고 많은 주택이 공급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반도체 업황이나 그런 세부 내용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러한 시설의 구축이 지연되거나 중단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인구도 동시에 빠져나가. 공급되던 주택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전국이 다 그냥 똑같은 문제다라기보다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지역 수요에 맞지 않는 공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지만 또 세부 지역별로는 그 지역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럼요, 김만 소장님. 우리나라도 인구가 5천만이고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건설사들이나 시행사들도 수요와 공급이라는 걸 예측해서 이 정도 지어야지 나중에 수요가 있겠다 이런 예측들을 다 하고 짓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수요 예측이 실패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많이 나오면 말이죠. 수요 예측이 실패했다고 볼 수 있겠죠. 뭐 건설회사들이 수천억, 수백억 사업을 하는데 예측을 안 하고 할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예측이 실패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인구라든지 산업 구조에 대한 예측은 합니다만 이은영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반도체 업황이 이렇게 안 좋아질 줄 미처 몰랐던 부분이고요. 평택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2020년, 2021년 건설 경기 굉장히 좋을 때 많은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2022년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PF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한번 토지를 확보한 단지들은 브레이크런 받아서 시작을 해버리게 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금융 비용은 계속 나가고 업황이 안 좋다고 해서 지체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평택이 지금 미분양이 좀 많거든요. 평택 시만 하더라도 4천 가구가 넘습니다. 미분양이. 네. 서울이 900 몇 개 정도 되거든요. 서울 4배 정도의 미분양을 가지고 있는데 평택 같은 경우는 미래 가치 앞으로 일자리가 더 늘어날 거야. 교통이 더 좋아질 거야에 베팅을 두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평택에 가보면 문제가 뭐냐면 평택의 내부의 실수요자들이 소화하기에는 물량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공급이 됐고요. 외지 투자 수요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요즘 트렌드가 똘똘한 지역, 똘똘한 한 채잖아요. 팔아서 서울로 들어가거나 서울에 있는 집도 팔아서 상급지로 갈아타는 수요들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 서울의 수도권 좋은 지역에 가지고 있는 분이 추가로 세컨드 주택으로 평택 아파트 투자를 굉장히 꺼려한다는 거죠. 투자 수요가 급격히 위축이 되면서 평택의 미분양이 늘어나는 부분이고 또 저는 평택시도 좀 전략을 짜야 된다고 보는 게 사실 교통이 너무 불편합니다.
수도권이라고 하지만 지하철 1호선이 다니고 SRT가 다니지만 그 많은 택지 지구를 개발하면서 순환 열차 같은 그런 교통 수단이 준비도 되지 않았다는 점은 저도 평택에 임장을 가보면 그 지하철 라인 빼고는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반 시설도 확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공급 물량을 쏟아부었다는 점에서 미분양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국토부, 건설사, 평택시도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이제 살펴볼게요. 이 미분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결국 LH가 나서게 됐습니다. 지방 미분양, 특히 준공후 미분양, 악성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기로 한 겁니다. 3,000호를 매입하기로 했어요. 이 정도 물량이면 이은영 의원님, 급한 불은 끌 수 있는 정도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렇게 보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물량이 있습니다. 적어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전국의 미분양 물량은 대략적으로 6만에서 7만 호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LH에서 제시한 내용들은 매입 규모가 약 3,000호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지방 전체 시장의 분위기를 바꾼다던가 반전시키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물량이 너무 작다라고만 비판을 할 것도 아닌 사안입니다. 자, 지금 LH가 제시한 내용들은 이제 아무 미분양 아파트나 매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선별을 해서 그것도 분양가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매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걸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LH 입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경기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나름 괜찮았을 지역들, 괜찮았을 단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을 하게 된다면 이제 LH가 활용할 수 있는 매입 임대 같은 것으로 쓸 수 있는 비축 물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물량을 마냥 늘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매입하는 규모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분양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일부에서는 잘못 생각을 하시는 것이 이제 미분양이 발생하면 무조건 문제라는 식으로 보는 것도 맞지는 않습니다. 왜요? 미분양은 문제 아닙니까? 건설사 김지국네? 입장에서 문제가 네. 됩니다. 그런데 이 미분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건설업에서 하는 표현이니까 미분양이 되는 거고 이것을 다른 산업들 예를 들어서 뭐 제조업이나 유통업 쪽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쪽의 표현을 갖고 오자면은 사실 미분양은 악성 재고입니다. 그러니까 악성 재고에 대해서 이 처리를 자체적이거나 뭐 시장에 맡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공이 개입해서 인위적으로 상당 부분을 해소해야 된다는 전제가 깔리게 되면 이런 부분은 오히려 시장을 왜곡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어느 정도 공공의 개입은 분명히 필요한 사안이지만 그 개입 정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함부로 범위를 넓히거나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이 개입해서 매입할 필요는 있대 제한적이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자체도 좀 논쟁거리지 않아요? 사실 건설사들이 예측 혹은 과욕 때문에 많이 지었던 이 아파트들이 미분양으로 남으니까 이걸 과연 공공이 떠안는 게 맞냐라는 민간 건설사들의 어떻게 보면 실수를 공공이 이걸 떠안는 게 맞냐라는 근본적 논쟁을 지금 던지셔서 예정이 없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과거에 물론 사례는 있었지만 그때도 똑같은 논쟁이 있었단 말이죠. 과거 뭐 2009년인가 7년 금융위기 때. 그러니까 2014년 정도 2번 정도 이렇게 LH에서 매입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민간이 사업을 하다가 이제 좀 실패한 문제가 됐던 이런 미분양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그러니까 정부죠 마찬가지로 LH면 네. 매입을 한다라는 거 자체에 대해서 저는 좀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이제 과거에 이제 두 번 LH에서 이제 그거를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이제 뭐 좋게 되팔긴 했지만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굉장히 달라졌고 지금 LH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를 좀 보면은 뭐 수도권도 아니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악성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데 그럼 앞으로 이게 또 분양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의문점이 있는 그런 지역의 아파트를 3,000세대를 매입을 해서 그걸 뭐 시세 90% 수준으로 전세를 놨다가 이제 상황이 좋아지면 되팔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저는 과연 이 3,000세대의 세입자가 다 찰런지 이 자체가 벌써 의구심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이게 만약에 잘못돼 결과가 안 좋게 되면은
이 애매한 국민 세금을 그냥 거의 날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저는 기본적으로 LH에서 민간의 이제 미분양 주택. 근데 물론 여기서 무슨 임대 수요가 있는 그런 지역이 같은 경우는 제가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LH가 하는 사업이 공공 임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임대 수요까지도 굉장히 의심이 되는 지역의 아파트를 사서 도대체 뭘 할 건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경영 실적 평가자를 보면 LH가 굉장히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뭐 네. D 등급 정도 이렇게 받고 있는데 네. 이게 정권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이게 LH가 이런 데에 자꾸 쓸데없는 돈을 써가지고 계속 적자 폭을 늘리고 부채를 떠안게 되면 결국은 이것이 이제 LH가 일본처럼 일본은 지금 LH 같은 이제 기구가 이제 아예 없어져 버렸는데 이렇게 이제 이런 LH라는 이런 공공적인 공공 기능을 하는 이런 기관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무작정 뭐 3천억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이제 매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정부가 일방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뭔가 좀 공론화해서 좀 전문가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해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3,000호라는 숫자를 이제 제시한 거는 아마 나중에 공공임대 공공전세를 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지역이라든지 물량들을 좀 1차적으로 필터링을 한 것 같기는 해요. 네. 이걸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나중에 분양이 가능한 전세로 공급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성공할 거라고 보세요? 뭐 절반 정도는 성공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뭐 문제 자체가 심각을 하니까 건설 투자도 감소하고 GDP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LH가 개입을 했는데 뭐 일단 긍정의 평가를 좀 내리자면 그래도 공공이 미분양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적극 개입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측면에서는 뭐 긍정의 평가를 해주고는 싶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예산이 이제 어느 예산을 끌어들이느냐인데 지금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신축 매입 임대 예산 3천억을 끌어들여서 이제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결국에는 조삼모사가 될 수는 있습니다. 지방 미분양을 소진시키기 위해서 3천 가구는 하지만 그 예산이 다른 신축 매입 임대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수도권에 임대를 공급할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투입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조삼모사고요. 제일 중요한 거 국가 예산을 투입을 하든 뭐 여러 가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부작용이 있더라도 3천 가구를 매입을 해서 미분양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그거는 저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11월, 12월만 하더라도 한 달 새 미분양이 5천 가구가 늘어났거든요. 중공업 미분양은 3천 가구가 늘어났는데 매입하는 동안에 벌써 또 늘어나는 숫자를 생각한다면 지금보다 절대 숫자는 더 늘어나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안 하는 것보다는 뭐 좀 줄이는데 그런 역할은 하겠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역부족인 것 같고요.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이렇게 한다는 측면이 저는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LH만 지방 미분양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민간 쪽에서도 시알리츠라고 했어요. 지방 미분양 주택을 이제 매입하는 일종의 이제 민간 펀드라고 할까요? 민간 프로젝트라고 할까요? 이것도 지금 상반기 내에 출시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시알리츠에 대해서는 인영연구원님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게 시알리츠가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어서. 네, 맞습니다. 사실 네. 지금으로서는 실효성을 확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리츠라고 하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아서 이 투자금으로 임대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임대 사업에서 수익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펀드 운용사도 수익을 가져가고 투자자들에게도 이 투자금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이 임대 사업하는 건물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나중에 이 건물을 팔고 나갈 때도 그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시되고 있는 시알리츠 여기에서는 그 매입 대상이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지역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입지나 가격 같은 것들이 지역 수요와 맞지 않았던 물건들을 매입을 해서 임대 사업을 하는 것인데 네. 여기에서 지금 어떤 단지를 매입해야 수익이 날 것인가 이걸 판단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단지를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전국의 미분양 중에서도
그나마 좋은 단지들을 매입을 하겠죠. 임대를 그래야 하면 나갈 수 되겠죠. 있을 만한. 네. 자, 이렇게 되면 CR리츠가 운용되더라도 매입할 수 있는 대상이 한정된다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CR리츠는 뭐 당연하게도 지금의 미분양 문제를 뭐 해소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의 하나가 되는 것이지 CR리츠를 통해서 어떤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정부 쪽에서 할 수 있는 카드는 다 꺼내든 것 같기는 한데 과거 CRC 지금 제도적으로는 다 마련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부활시켰으니까 네. 실적이 어때요? 과거 실적이 어때요? 지금까지 신청한 곳이 한 곳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곳도 없어서 이번에 상반기에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겠다는 건데 강남 리츠면은 할 사람들이 있겠죠. 가격도 올라가고 수익이 잘 나오는데 굳이 그걸 리츠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CR 리츠로 그것도 기업 구조 조정인데 CR 이라는 그러니까요. 게, 네. 근데 지방으로 가게 되면 일단 미분양이라는 것 자체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시장의 수요자들의 선택을 외면을 받았다는 건데 그럼 지방의 미분양이 왜 발생을 할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인구도 감소하죠. 또 수요 유출, 젊은 층들이 또 인서울 합니다. 직장 또 서울에다 구하죠. 지방 경제도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주 물량도 많고요. 미분양도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투자를 하기가 싫어서 한마디로 자본이득, 투자 수익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투자를 안 하는 건데 CR 리츠를 한다고 해서 투자 수익이 나오겠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라도 안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CR 리츠는 효과가 굉장히 약하다는 생각이고요. CR 리츠가 왜 나왔냐면 저는 이번 대책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국토교통부가 할 수 있는 카드는 다 나왔다. 국토교통부 캐비넷에서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다 나왔는데 시장의 반응이 안 나오는 이유는 국토교통부의 원맨쇼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라든지 금융위원회의 협조를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우리 시장의 반응을 보자면 네. 그래서 CR 리츠 내가 해야 돼? LH 매입 제대로 될까? 매입 등록 임대 풀어준다고 하는데 굳이 지방에 미분양을 등록 매입 임대를 할 필요도 없겠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본다면 결국에는 노력은 했으나 효과는 네. 굉장히 미흡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김인만 소장님이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게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의 협조를 구하지 못한 것 같다. 사실 기재부는 예를 들어 세금과 관련돼서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마도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에 이제 복합적인 조화로운 정책들을 좀 지원책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사실 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지금 현재 2단계가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 교수님? 예. 이게 좀 지방에 있어서 더 완화되는 거 아니야? 이 카드가 꺼내들까? 이거를 기대하거나 예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이게 빠졌어요. 예. 이게 이것 때문에 좀 안고 없는 찐빵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 이제 일단 이 스트레스 DSR 2단계 이후에 굉장히 좀 달라졌어요. 특히 이제 지방은 굉장히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거래량도 줄어들고 서울보다도 오히려 더 영향이 지방이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실제로 대출액을 보면은 기존엔 내가 얼마까지 됐는데 대출액이 확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정부에서 풀지 못하는 그런 고민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국내 정치 상황이 가계부채가 너무 불안하고 많아요. 네? 크죠, 가계부채. 불안한데 지금 가계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전체 이 경제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단지 부동산 문제 하나만 가지고 이 DSR을 이거를 이제 풀어주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아까 김 소장도 말씀하셨지만 금리를 좀 낮춰야 된다. 한국은행에서 지금 도리도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도 지금 금리를 지금 추가 금리를 한 2회 정도 인하한다 그랬는데 올해 한 번 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금 트럼프가 계속 관세를 매기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올해 금리 인하를 몇 차례 할지 사실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그렇다면은 대출 금리 우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제가 보기엔 올해 크게 내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또 이게 이제 뭐 대출 총량을 좀 풀어줘서 개인한테 대출을 더 부채를 늘리게 한다면 지금 가뜩이나 경제 상황도 안 좋은데 굉장히 이게 좀 경제가 안 좋은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DSR 규제를 풀어주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업계에서는 굉장히 기대를 했다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단지 이제 스트레스 이제 3단계 스트레스 DSR 단계를
조금 늦추거나 아니면 이걸 좀 조정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DSR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단지 이런 부동산 시장 때문에 풀어주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정부에서 낼 수 있는 안이 지금 여러 가지 세금 문제도 있지만 지금 대출 규제에 대해서 좀 풀어달라 이런,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집을 사는데 그러면 지금보다는 좀 많은 양을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정부에서는 사실 당분간은 제가 보기에 DSR을 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네. DSR이라는 게 결국 스트레스 금리, 대출 금리에다가 가상 금리를 더해서 대출 받을 수 있는 총량을 이제 줄이는 이런 일종의 규제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DSR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어야 했다. 이 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그러한 주장의 배경에 대해서는 사실 공감할 수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1년 정도를 봤을 때 대출 규제가 강화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대출 규제를 강화한 목적은 기본적으로 서울의 집값이 타겟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목적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했는데, 문제는 똑같은 규제가 전국적으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집값이 반등하지도 않았고 크게 오르지도 않았던 지역들까지 대출이 막혔다. 이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에 대해서는 이게 업계 쪽의 입장과 아무래도 공공 부분의 입장이 서로 좀 상이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게 맞다라고 지금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일단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두 가지 의견 모두 그 배경을 보면 공감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스트레스 DSR은 2단계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금융권이나 그 주담대, 은행권 주담대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는 1.2% 포인트의 가산 금리가 더해지고요. 비수도권, 지방이 되겠죠. 0.75% 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비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는 0.75% 포인트를 더 낮추거나 뭐 아예 없애거나 규제 자체를,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제 업계에서는 요구를 한 건데, 이제 이게 빠졌다는 거에 대해서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한켠에서는 이 DSR이 오히려 더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더 똘똘한 한채를 선호하게 했다. 이런 분석 맞는 겁니까? 뭐 저는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서울 1.2% 포인트 가산금리 적용했고요. 지방은 0.75% 포인트 좀 낮게 적용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본다면 서울은 좀 강하게, 지방은 좀 약하게, 뭐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만 소득 수준이라든지 뭐 집값, 분위기, 구매 욕구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본다면 서울은 1.2가 아니라 1.5, 2%가 되더라도 강남 쪽은 아마 지금은 살 겁니다. 어떻게든. 왜? 올라갈 기대감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방은 미분양도 넘치죠. 중공업 미분양도 많죠. 집값 떨어지는데 대출이 무슨 대수라고. 물론 그중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이 사려고 하는데 0.75도 부담스럽다는 거죠. 소득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 내에서도 제가 한 달 전에 상계동 임장을 갔었는데, 상계동은 올스톱이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 말씀을 좀 빌리자면 강남 집값 잡겠다고 살짝 때린 DSR이 강남에 계시는 분들은 DSR을 받지 않아도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이런 외곽 지역들은 대출 규제의 치명타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강남 집값 잡으려다가 오히려 외곽 지역이나 지방의 집값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물론 관점은 두 가지입니다.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안 풀어주는 게 맞겠죠. 하지만 이번 대책 내용을 본다면 결국에는 PF 문제, 지방 경기 살리기라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는 반드시 나왔어야 되는 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대책의 효과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실질 효과가 있고 이제 심리 효과가 있는데, 지금에 나온 대책 내용을 보면 두 마리 토끼는 모두 다 못 잡은 것 같습니다. 실질 효과가 안 나오더라도 심리 효과라도 나오면 좀 효과적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 대책 내용을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도 안 나왔네? 심리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예상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DSR 지방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6개월, 1년간 풀어주겠다. 취득세 50% 감면해주겠다. 양도세 5년간 면제해주겠다. 단 6개월간, 1년간. 이렇게 한다면 뉴스 보시는 분들도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러 가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CR리츠라든지 LH 매입 임대라든지 이런 내용을 본다면 그냥 뉴스 헤드라인 정도 한번 읽고 지나가는 내용이니까 심리 효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실질 효과에도 굉장히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제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이은영 연구원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라든지 취득세 완화라든지 이 부분이 빠진 것도 사실 좀 실효성이 떨어지게 된 이유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그런 부분들도 지적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걸 했다고 해서 정말 그렇게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라고 보게 되면 그 단편적으로 보기는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와 양도세를 하나씩 얘기해 보면 네. 취득세 같은 경우에 만약에 매입하려는 대상 주택의 가격이 뭐 10억, 15억 이런 식으로 비싸지게 된다면은 취득세도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값 자체가 더 낮은 가격대, 그러니까 5억, 3억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취득세가 몇백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몇백만 원 때문에 집을 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집을 사도록 바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양도세를 보게 되면 지금도 1가구 1주택은 2년간 실거주하면 양도세를 많이 사실상 안 냅니다. 공제폭이 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집을 산다면 이거 양도세 혜택을 따로 주지 않아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제 자 그렇다면 이제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주택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현재 이제 정부에서 뭐 기타 기존에 나왔던 것들 다 종합해서 보게 되면 종부세든 무슨 세든 양도세 혜택을 주는 기간이 대략적으로 5년 정도로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5년 정도 기간 내에 되팔기 힘들거나 시세 차익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면 살 이유가 그렇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이번 정부에서 국정과제로서 부동산 규제를 많이 완화하겠다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 같은 것들이 많이 진행되지 못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그렇게 많이 완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 때문에 사실 취득세와 양도세 같은 단편적인 내용보다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좀 더 구매 여력이 있는 다주택자 분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들을 완화하는 것이 네. 더 실질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대책에는 건설사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건설사들이 그동안 요구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김 교수님 책임 준공 이게 이제 건설사들한테 상당한 부담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시행사가 자금력이 딸리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가 다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면 건설사들이 다 책임지고 준공까지 마무리해라. 만약 이거 너네 못하면 이거 PF 너네가 떠안아야 돼? 이런 식의 이제 규제가 너무 심하다. 이걸 좀 완화해달라라는 요구인데 여기에 대한 것도 일단은 화답을 하긴 했어요. 예. 구체적인 안은 좀 더 이따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예,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이제 우리가 그 IMF 이후에 이제 PF 사업이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했잖아요, 본격적으로. 네. SPC라는 독립법인을 만들어서 뭐 현대건설이면 현대건설이랑 관계없이 이 사업장 내에서 모든 리스크를 다 이제 해결하는 이런 방안이었는데 막상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자금을 좀 조달하려 보니까 결국 은행에서는 건설사밖에 믿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니들이 좀 이걸 보증을 해라. 그러니까 신용 보강 형태로 책임 준공이라든가 이런 걸 해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사실 이게 정상적인 PF 사업에서 정상적인 형태가 아니고 편법적인 형태란 말이에요. 이게 건설회사에서 뭐 책임 준공을 한다거나 이런 신용 보강 작업을 하는 게. 근데 이제 정부에서 이거를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풀어주겠다라고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이게 실제 은행을 자금을 조달해주는 은행 입장에서 그러면 그 건설회사에서 이런 책임 준공을 안 해준다 그러면은 사실 정상적인 금액의 정상적인 자금의 이런 PF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겠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는 은행이 그런 리스크를 떠안아야 되거든요, 금융기관이. 근데 금융기관에서는 전혀 그런 의사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내놓을 때는 이제 금융권, 은행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런 PF 사업에 대해서 본인들이 물론 이제 책임을 떠안는 대신에 어떤 이익은 좀 더 가져갈 수 있겠지만 그 금융권에서 이제 어떤 리스크를 떠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논의가 되지 않고 야 니네 이거 책임 준공 이거 우리가 좀 완화 시켜줄게라고 해서 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이제 공무원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건설회사 제가 건설회사 직원이라 그러면 이게 무슨 얘네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회사들도 크게 기대를 안 하고 있을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질문은 이은영 연구원님한테 들으면 이 업계의 속내를 좀 속속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책임준공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준공이라는 그런 게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보증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보증이죠. 네, 그러면 네. 개인이든 법인이든 보증 서는 걸 좋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책임준공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이제 그간 지적된 것처럼 국내 시행사들의 이런 자본금 같은 규모들이 그렇게 우월하게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우리는 더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그 때문에 이제 금융기관들, 뭐 은행이든 보험사든 증권사든 그러니까 PF 투자나 대출을 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아무 사안이나 가져왔을 때 돈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안을 발굴했을 때 사안을 발굴하는 부서가 있고 투자 심의를 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의위원회의 평가 규정을 통과해야 이것이 가능한데 이제 그런 평가 기준 중에 이제 정성적인 평가가 상당히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책임준공이 걸려 있느냐, 책임준공을 확약한 건설사가 어떤 회사냐, 그러니까 이제 메이저 회사냐, 비메이저냐 이런 걸 얘기하는 하는 네. 겁니다. 그래서 메이저 건설사가 책임준공을 확약할수록 투자 승인이 나갈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리스크를 금융기관에서는 건설사들이 최종 책임을 지는 거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시행사 그러니까 발주자 입장에서는 공사 입찰을 했을 때 책임 준공을 거절하는 건설사라고 하면은 빼버릴 요인이 커지게 됩니다. 이걸 하겠다는 회사들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걸 처리하기가 좀 난감한 것이 이것 자체가 민간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뭔가를 제시해서 규제를 한다고 하면 뭐 어느 정도 강제성을 많이 가질수록 책임준공에 대한 부분이 완화되긴 하겠지만 네. 자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PF 사업을 위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느 쪽이 적절하고 만약에 규제를 한다면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지는 현재 정부에서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부가 항상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 저희가 하도 비판만 해가지고 좀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저희가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자는 게 아닌데 하지만 좀 냉정하게 들어주시길 바라고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방건설 경기를 좀 살리기 위한 여러 사업들도 내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꺼내든 카드가 이제 철도 지하화 사업. 저희가 직설에서도 이전에 다룬 바가 있는데 지방의 철도 지하화를 먼저 하겠다는 겁니다. 네. 부산 지역, 대전 지역, 그리고 안산 세 기적이 꼽혔습니다. 철도 지하화 사업 전체 사업 규모를 보니까 한 4조 5천억 원? 네네. 그 정도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지방 건설사들한테 일감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몇 가지 안들이 나왔는데요. 이제 건설 회사들이 힘드니까 미분양의 무덤에 빠져서 늪에 빠져서 지금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먹고 살게는 해줘야 되는데 먹고 살 일자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계획에는 있었습니다만 철도 지하화해서 부산, 대전, 수도권에서는 안산 지역에 지하화해서 일거리 한 4조 5천억 주겠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또 뭐 다른 내용들 보면 SOC 사업 조기 집행해서 하반기 사업을 상반기로 당겨서 70% 정도 조기 집행하겠다. 돈 좀 풀어쓰고 일자리 줘서 건설 회사들 숨 넘어가지 않게 좀 도와주겠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계획처럼 또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는 철도 지하화가 하자 하면 뚝 되는 사업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국토부의 원맨쇼다. 국토부가 동원할 수 있는 카드는 다 나왔다는 게 오죽하면 철도 지하화도 나오고 SOC 조기 집행도 나오고 모든 카드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하면 건설회사들이 좀 도움은 되겠죠. 돈이 풀리고 일거리, 수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은 되겠으나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또 되돌아간다면 PF 문제, 미분양 문제 해결은 여전히 큰 도움이 안 되는 한마디로 물에 빠졌는데 건져내기는 힘들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으니까 산소호흡기 하나 던져주고 빵 하나 던져주고 너 좀 버텨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저는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광석화처럼 단기간에 만약에 불이 나게 되면 초장에 끄면은 물 한 컵으로 끌 수 있는 걸
내버려 두게 되면 이게 소방차가 와도 못 끄는 일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이게 미분양 문제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1년, 2년, 3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데 죽일 건설사들은 죽이고 살릴 거는 살리고 이게 확실하게 교통정리를 빨리 해서 정광석화처럼 모든 일들을 진행을 했더라면 이미 끝날 일들을 가지고 시간을 끌면서 결국에는 철도 지하화 카드까지 나왔다는 점에서는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입니다만 이게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큰 로드맵이 나왔죠. 서울시에서도 이런 계획을 내놓은 바가 있고 이 철도를 지하화하는 사업 자체에 대한 경제성에 상당히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 경의선 숲길 아, 그 구간은 네 지하화했고 위에를 이제 공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성한. 지상으로 달리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용산역에서 서울역까지 아닙니까? 네. 그게 지하화 얘기 나온 지가 정말 수십 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가장 효과가 높게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이 저는 개인적으로 용산역에서 서울역 지하화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것도 지금 뭐 말만 나왔지 정권 바뀔 때마다 뭐 얘기 나오고 근데 실제로 아까 이제 김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지하화 사업 한다는 게 이게 사업을 일단은 딱 거의 확정을 해서 일단 첫 사업을 뜨기까지도 5년 10년이 걸리거든요. 굉장히 복잡하고 또 우리가 뭐 경험치가 누적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사항들이 있는데 지금 정부가 이거 이제 발표한 건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 정부 내에서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발표해서 기사 한번 나고 끝날 일이지 이거를 뭐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아니란 말이죠.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까도 두 분 이제 우리 전문가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 내용이 진짜 시장에 이런 시장 상황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정책이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제 도움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결국은 이것이 이제 보여주기식 네. 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요것이 이제 사업화될 가능성을 따지기 앞서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시적절한 정책이냐라는 데에서 좀 다소 의문감이 좀 드는 바입니다. 이 철도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서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 지금 거론되는 부산, 대전, 안산 같은 경우는 해당 지자체와 어느 정도 협조가 된 부분이고 그러니까 사업비를 어느 정도로 분담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됐고 상반기 중에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라는 정부의 공식 입장 전해드립니다. 이인영 연구원님, 근데 이제 철도 지하화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어느 정도의 경제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저기에 나온 그 공사비만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땅을 파다 보면 지하화를 하다 보면 훨씬 더 이런저런 변수가 발생하면서 지금 저 예산 가지고 감당이 안 될 거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일단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하지 않았던 사업안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무조건 차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세상의 혁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남들이 다 생각하지 않거나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누군가는 해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먼저 전제로 하고 이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발생하는 지적들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정하고 보완하고 반영하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금액락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일반적으로 건설 공사를 할 때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건 일단 땅을 파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이제 지하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자세한 내용을 보지 않아도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거라는 거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철도 지하화 사업이라는 게 단순하게 이제 역사와 선로만을 땅에 묻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도 지하화 특별법 내용을 보게 되면 기존에 지상에서 운행되고 있는 사안이 있다면 네. 이 공사하는 중간에도 이 운행에는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용산에서 서울역 구간에 지금 지상철이 다니고 있다면 지하화를 하는 동안에도 이 지상철이 하고 있는 운송 역할은 지장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까지만 생각을 하면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갑니다. 상당히 올라가. 네, 단순하게 있는데요? 이게 묻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발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람들이 좀 모여들고 상권이 형성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개발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세권입니다. 그런데 이제 철도나 지하철 같은 수단, 그러니까 사안들을 보게 되면 이걸 위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제 역사는 선으로 볼 수가 있지만 역과 역을 잇는 선로는 선으로 봐야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지하화의 대상 내용은 역사만 묻는 것이 아니라 선로도 함께 묻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이 지상 구간을 개발해서 개발 수익을 얻는다고 할 때 역세권은 가능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듯이. 네. 하지만 역과 역을 잇는 선로도 그렇게 개발되어서 수익이 많이 발생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아주 주요한 지역들이라면은 될 수 있을 겁니다. 가능성도 없진 않고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지방에서는 그 정도 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뭐 문제점 있다, 어렵다라고 지적은 하지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만 어느 정도 더 확보할 수 있다면은 사실 못할 내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 거론했던 대책들, 지방 미분양 매입부터 지방 관련된 사업들, 뭐 건설사 지원책들 이게 사실 새로울 건 없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 점에 있어서도 이번 지원책에 기대를 가졌던 분들이 좀 실망하는 분위기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이게 구조적인 개선이 되는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조금 큰 차원의 이야기를 할게요. 결국 지방 미분양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미시적인 대책만으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행정수도 이전 같은 정말 국가적 어젠다가 아예 바뀌어야지 이 지방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거다라고 아주 큰 차원에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실질 효과와 심리 효과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책 내용을 보게 되면 아마 오늘 우리 방송을 보신 분들도 돌았으면 무슨 내용이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네. 뭔가 느낌이 오고 공감이 돼야 살까? 미분양 한번 해봐. 시알리치 한번 해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에 나온 내용은 기존의 대책들을 재탕, 삼탕, 국토부 캐비넷에 있는 내용들을 끄집어내고 철도 지하화도 끄집어내고 모든 걸 다 총력 동원한 노력의 흔적은 보입니다만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저는 굉장히 좀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에서 DSR 완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미. 네. 그럼 나왔으면 시장의 기대치는 DSR이었어요. DSR을 풀어주느냐 안 풀어주느냐를 눈여겨보고 있는데 그 중요한 내용은 이유야 뭐 가계부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쏙 빠져버리고 또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뭐 세금 감면이라든지 그 이상의 충격적인 내용이 다 빠져버리다 보니까 전혀 시장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요. 아마 일주일 정도 지나면 아마 우리 국민들의 머릿속에서는 아마 지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발의 오줌 누기라고 하는데 네. 두 발이 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 양동이에 뜨거운 물을 넣고 오랜 시간 동안 푹 담궈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시장은 이제 수요자 시장, 공급자 시장이 있잖아요. 두 발이 있는데 수요자 시장은 빼버리고 은발을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고 공급자 시장에 대해서만 오줌을 누고 있습니다. 결국 한쪽 발에만 은발의 오줌 누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 발도 치료가 되지 않고 나머지 수요자 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한다면 정광석화처럼 총력 투쟁해서 큰 물을 저는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의외로 말도 안 되는 앞서서 이제 행정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1930년대 일본에서 이제 경제공황이 있었는데 그 경제공황을 해결한 게 이제 한 재상입니다. 다카하시 고레키오라는 재상이 나타나서 해결을 하는데 이 사람이 대단한 걸 해결한 게 아니에요. 가짜 돈을 만듭니다. 일본 은행에 얘기를 해서 가짜 돈 한쪽 면만 인수한 가짜 돈을 은행 창구에 쌓아두는 거죠. 그러면 네. 뱅크런 하러 온 사람이 보고 은행에 돈 많네? 다 집으로 갑니다. 심리가 안정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의외로 충격적인 요법이 또 쉽게 해결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디테일하게 뭐 가계부채, 세금 모든 걸 다 고려하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인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더 시간이 가기 전에 골든타임 진짜 놓쳐버리기 전에 소 잃어버리기 전에 뭔가 좀 파격적인 대책이 한번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행정수도 이전을 과감하게 최근에 정치권에서 이런 이야기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어서 그래요. 이 정도의 아주 어젠다가 실현이 돼야 지방 부동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 같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너무 키웠나요? 아니 청와대를 포함해서 뭐 국회까지 이전을 네, 해서 다 이전. 완벽하게 정말 지금 서울에 있는 기능을 세종시로 간다. 그러면 좀 뭔가 효과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청와대를 포함한 국회가 완전히 세종시로 간다는 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갈 때 뭐 이렇게 지방 세종시 주변에 이런 국민들은 되게 좋아하시겠지만 아마 서울시 내에서 굉장히 반대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쉽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이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얘기는 정말 제가 엄청 오래전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실제로 선거 때만 되면 나와서 행정수도 이전하겠다 하는데 결국은 이제 쭉 얘기만 나오다가 어떠한 결정도 하지 못하고 거의 끝나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우리 김경수 전 지사죠. 전 지사가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이제 뭐 계속 쓰던 카드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신선한 것 같지도 않고 또 김경수 뭐 전 지사가 실제로 뭐 어떤 전체적인 이 대선 국면에서 큰 뭐 대선 주자로 네. 활약할 만한 그런 파워를 갖고 계신 분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좀 영향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은영 연구원님은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냐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뭘까요? 지금 다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다 비판적으로 지금 이번에 나온 지원책을 얘기를 했거든요. 네, 사실 그런 부분들은 시장 수요에 맡기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 뭔가를 바꿔 나가거나 떠받치려고 하는 게 더 문제가 됩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행정수도 이전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그 목적이 국가의 운영, 국가의 미래 혹은 안보 이런 사안이라면 충분히 이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전하는 목적이 지방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논의할 가치가 매우 낮은 사안이 돼버립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차피 이게 맞물려 있잖아요. 지방도 사실 단순히 미분양 문제 해결이 아니라 지방 경제도 살려야 되고 인구 감소 문제도 해결을 한다면 물론 정치적으로 쉽지 않겠습니다만 국회, 청와대 이전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대학교도 이전해야 되고요. 대기업 본사들도 지방의 곳곳에 이전을 해야만 네. 해결될 문제지 뭐냐 국회 하나만 가서 될 문제는 아닌데 이게 정치적으로 과연 서울 수도권 표가 얼마인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좀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악성 미분양을 공공이 떠안은 것에 대한 논란 여전하죠. 매입 물량도 3천 가구라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평가 지배적입니다. 그 밖에 뭐 SOC 투자 확대, 건설 규제 완화, 사실 새로울 게 없는 재탕 대책들이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빠진 것도 많고요. 시장 원리에 따라 냉정한 구조 조정을 추진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명확한 목적과 방향성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용어만 듣고 직설 마칩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보이는 SBS 비주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